퇴비 만들기가 정말로 현대의 발명품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뒷마당에 있는 깔끔한 플라스틱 통을 주방 찌꺼기를 풍부한 흙으로 바꾸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보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퇴비통이 생기기 훨씬 전, 플라스틱이 생기기 훨씬 전, 그리고 퇴비 시스템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 농부들은 이미 지구가 본 것 중 가장 풍요로운 토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더미를 뒤섞지 않았고, 비율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기구나 도구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층을 쌓는 것뿐이었습니다. 집, 잎, 가지,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물고기까지 층층이 쌓아 자연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린 옥수수 식물 아래에 물고기 한 마리를 묻었던 고대 농부들부터 자신의 농장에서 조용히 퇴비를 만들던 조지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비옥한 땅의 신성한 중요성을 이해했던 왕과 여왕들부터 고대 유럽 가옥의 인상적인 휘겔 컬처, 후겔 쿨툴, 언덕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퇴비통이라는 말을 내뱉기도 훨씬 전부터 어둡고 풍부하며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 일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잠깐 그들이 뭘 했다고? 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한 이집트 여왕은 지렁이를 신성한 동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토양의 비옥함에 너무나 중요해서 지렁이를 해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사실, 즉 건강한 토양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이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기계나 상점에서 산 해결책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재배 매체로 서서히 변모하는 유기물의 단순한 층을 통해 어떻게 토양을 일구었는지 재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여러분은 많은 정원사가 결코 고려하지 않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퇴비통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농부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들로부터 그저 멀어진 것뿐일까? 자, 시작해봅시다. 우리 중 대부분은 퇴비를 현대적인 친환경 트렌드, 즉 정원사들이 매립지, 플라스틱 폐기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 후에야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농부들 중 일부가 이미 12,000년 전부터 퇴비를 만들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영국 제도에서는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살던 석기 시대 농부들이 분해된 유기물로 토양을 풍요롭게 했다는 고대 들판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금속 도구도, 문자도, 영구적인 마을도 없었던 사람들이 토양을 가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동이에 퇴비를 담아 옮기거나 오두막 뒤에 깔끔하게 더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초기 농부들은 식물을 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풀, 식물 섬유, 동물의 배설물 등 손에 잡히는 유기물 찌꺼기를 모아서 들판에 직접 썩게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부드럽고 따뜻하며 분해되는 층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많은 정원사가 라자냐, 가드닝 또는 시트 퇴비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농사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초기 문명들은 유기 폐기물은 결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토양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3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르곤 왕 시대의 점토판에는 농부들이 분해된 유기물로 밭을 개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퇴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물입니다. 천년 후 로마인들은 이 관행을 완성했습니다. 기원전 160년에 로마의 작가 데티 다이 카토는 농부들이 염소, 양, 소의 분뇨를 섞고 그것을 켜 떡갈나무 잎, 식물 폐기물과 혼합하여 강력한 퇴비 더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분뇨를 밭에 직접 뿌리거나 도시 외곽에 거름 더미를 쌓거나 짚을 액체 분뇨에 담가 영양분이 풍부한 비료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 농부들은 이미 유기물 찌꺼기로 토양을 만드는 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퇴비 만들기는 매우 중요해서 클레오파트라 여왕 본인이 직접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지렁이가 토양 비옥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실제로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지렁이를 신성한 존재로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렁이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죽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군주가 보잘것없는 벌레를 보호한 이유는 그들이 없으면 토양과 왕국이 붕괴할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고대 중국과 인도의 농부들은 현대 농업이 시작되기 수천 년 전부터 퇴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뇨와 짚을 섞고 유기 폐기물을 땅에 묻었으며 식물과 동물의 거의 모든 찌꺼기를 재활용했습니다. 중국 농부들은 운에서 진흙을 퍼올려 말린 뒤 그것을 분뇨와 함께 층층이 쌓아 겨울 내내 분해되도록 두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것은 들판으로 나갈 준비가 된 밀도가 높고 어두우며 영양분이 풍부한 부식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알팔파와 같이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을 재배한 뒤 이를 베어내어 퇴비 구덩이에 넣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농학자 F.H. 킹이 1900년대 초에 아시아를 여행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서 40세기의 농부들 Farmers of 40 Centuries 에서 아시아 농부들이 가능한 모든 영양분을 토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썼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퇴비화 기술을 다듬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집단은 그만큼이나 훌륭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초기 정착민들을 놀라게 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쿼이족과 같은 여러 부족은 정착민들에게 옥수수 씨앗 하나하나 밑에 작은 물고기를 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물고기가 분해되면서 몇 주 동안 어린 식물에 영양을 공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하 퇴비화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잎, 풀, 마른 식물, 남은 작물, 찌꺼기를 밭에 뿌린 다음 그 재료를 약간의 흙으로 덮는 표면층 쌓기를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층들은 놓여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분해되어 어둡고 풍부한 흙의 새로운 지평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부족들은 심지어 퇴비를 섞은 찰흙으로 씨앗을 굴려 새들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고 발아할 때 천천히 영양을 공급하는 씨앗공 seedballs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북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농부들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흑토 (African Dark Earth)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나무를 수추로 태우고 이를 유기 폐기물 및 분뇨와 섞어 해마다 같은 필지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생산성이 유지되는 비옥하고 검은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존 분지에서도 비슷한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의 원주민 공동체는 식물 물질, 음식물 쓰레기, 뼈, 수출 땅속 깊이 층층이 쌓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토양 중 하나인 테라 프레타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토양에서는 풍성한 작물이 자랍니다.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로마에서 아마존까지 지도를 훑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퇴비통이 존재하기 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유기물을 층층이 쌓아 토양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구도, 온도 체크도, 플라스틱 회전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층을 쌓고 생명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두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퇴비 만들기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 발 아래의 땅 사이의 고대 관계 속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이 모든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단순한 진리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고대 농부들은 층을 쌓아서 토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잎이 위에 집, 풀 위에 잎, 분뇨 위에 풀, 그리고 흙 위에 분뇨, 층 위에 층을 거듭 쌓아 올리면 시간과 자연이 그 유기물 찌꺼기 더미를 새롭고 비옥한 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통도, 플라스틱 회전통도, 복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이 창조된 목적대로 행하는 조용한 리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권은 전체 문명을 지탱해온 토양을 일구기 위해 나름의 층 쌓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방법 중 하나인 노지 퇴비 더미입니다. 최초의 퇴비통이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농부들은 매우 단순한 것, 즉 야외 퇴비 더미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의 모퉁이나 밭의 가장자리를 선택했고 그 자리는 다음 시즌에 비옥함이 탄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마른 집, 낙엽, 가축우리 바닥재, 가축 분뇨, 상한 채소, 정원 폐기물이 천연의 소박한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였습니다. 탄소를 공급할 마른 짚이나 식물층, 질소를 공급할 신선한 분뇨나 푸른 풀층, 그리고 냄새를 조절하고 해충을 막으며 습기를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흙이나 재를 뿌리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층을 쌓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 분뇨, 흙, 반복. 세대를 거치며 농부들은 일종의 황금비를 발견했습니다. 탄소가 풍부한 건조물 3개에 질소가 풍부한 녹색물 1개의 비율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 퇴비 과학이 권장하는 탄소 대 질소 비율인 30대 1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미경도 농업 교과서도 퇴비 온도계도 없던 사람들이 오늘날 연구자들이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영양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1900년대 초 알버트 하워드 경, Sir Albert Howard은 인도의 전통 퇴비화를 연구하여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퇴비는 마른 식물 3부분과 분뇨 1부분을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쌓고 가볍게 적신 뒤 가끔 뒤집어 주는 것에서 나온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의 농부들은 과학자들이 그 기술을 검증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밭, 가장자리에 때로는 5피트 높이까지 치솟는 거대한 노지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비, 서리, 눈에 노출된 채 덮이지 않은 이 소박한 더미들은 구세계 농업의 조용한 엔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폐기물을 농부들이 검은 금, 블랙 골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더미들은 가을에 시작되어 겨울 동안 숙성되도록 두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것들은 어둡고 부드러운 퇴비로 분해되어 심기 전에 밭에 뿌려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단점도 있었습니다. 공간이 필요했고 냄새가 날 수 있었으며
때로는 파리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옛 농부들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층 위에 흙이나 재를 얇게 뿌렸습니다. 그것은 천연 덮개처럼 작용하여 냄새를 줄이고 곤충을 쫓으며 분해 속도를 높이는 토양 미생물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현대 퇴비 제작자들도 여전히 사용하는 간단한 요령입니다. 이 더미 내부에서는 미생물의 세계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미생물이 증식함에 따라 더미에 열이 발생하여 때로는 화씨 120도에서 140도에 도달했는데 이는 잡초 씨앗과 유해 병원균을 죽이기에 충분한 온도였습니다. 그런 다음 분해가 느려지면서 열이 사라지고 더미는 숙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숙련된 농부들은 퇴비가 언제 준비되었는지 알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촉감, 냄새, 그리고 잘 썩은 퇴비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초콜릿, 갈색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조차 열정적인 퇴비 제작자였습니다. 마운트 버넌에서 그는 마구간 근처에 스터커리 스틸 캐리라고 불리는 덮개가 있는 퇴비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사유지 주변의 모든 쓰레기를 긁어모아 구덩이에 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은 과학적 원리는 몰랐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퇴비 만들기가 땅을 더 풍요롭고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영국의 농업 작가 아서 영 아서 영을 포함한 동료 농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싱턴은 퇴비 실험, 토양 개량, 그리고 퇴비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 포토맥 강이 진흙으로 비료를 줄여다 실패했던 시도에 대해 자주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여명기에도 초기 지도자들 사이에는 이미 토양을 재생하려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유기농업 부활에 영감을 주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워싱턴도 똑같은 고대의 비결인층 쌓기에 의존했습니다. 땅 위에 쌓인 단순한 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토양을 기름지게 했습니다. 많은 고대 농부들이 노지 더미에 퇴비를 만들었지만 그만큼 오래되고 영리한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도, 뒤집기도, 도구도 필요 없었으며 노력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참호를 파고 유기물을 토양에 직접 묻는 단순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참호 퇴비화, 트렌치 컴포스팅라고 부르지만 농부들은 그 이름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헛간이나 정원 근처에 서 있는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지상의 분뇨와 식물 폐기물을 쌓는 대신 그들은 단순히 얕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구덩이 속으로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에서 쓸어낸 분뇨, 주방 찌꺼기, 상한 건초, 잡초, 수확 후 남은 식물 찌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미도 지저분함도 마당을 떠도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땅 자체가 퇴비통이 된 것입니다. 농장 들판에서 이 방법은 심는 줄 사이에 판 작은 참호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수확 후 낡은 식물 줄기와 잎은 참호에 떨어뜨려 겨울 동안 묻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땅 속에서 분해되어 다음 시즌을 위해 조용히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빤히 보이는 곳에 숨겨진 퇴비화였으며 여러 면에서 천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북미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수세기 전부터 이 방법의 변형을 실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부족은 옥수수 씨앗 하나하나 밑에 물고기를 묻었습니다. 그것은 심는 구멍 하나당 한 번씩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정밀한 참호 퇴비화였습니다. 물고기는 서서히 썩으며
매주 어린 옥수수 식물에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더 큰 규모로는 일부 정원사들이 부지 가장자리에 긴 참호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주방 찌꺼기나 낙엽, 닭 분뇨를 참호의 한쪽 끝에 비우고 파리와 냄새를 막기 위해 약간의 흙으로 덮었습니다. 날마다 참호는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반대편 끝에 도달할 때쯤이면 첫 번째 섹션은 이미 분해되어 바로 사용하거나 그 위에 직접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 나무 주변에 원형으로 참호를 파서 유기 폐기물을 고리 모양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뿌리가 조용히 뻗어나와 스스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비료도 필요 없고 운반할 필요도 없이 그저 땅에 느긋한 관대함만이 있었습니다. 한 정원사는 모든 사람이 퇴비 만들기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참호 퇴비화는 관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흙은 여전히 만들어진다라고 농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묘미입니다. 파고, 떨어뜨리고, 덮으면 자연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참호 퇴비화는 또한 많은 현대 정원사를 좌절시키는 문제인 동물과 곤충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든 것이 묻혀 있기 때문에 설치류나 파리, 해충의 관심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재료를 추가하기 때문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측정할 필요도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양이 온도 조절기이자 믹서, 보호자가 됩니다. 유럽 전역에서 가족들은 미관상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노지 더미가 권장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세기 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정원에 바로 나무 덮개가 있는 퇴비 구덩이를 팠는데 이는 유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눈에 띄지 않고 냄새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알버트 하워드 경이 1900년대 초에 아시아의 전통 퇴비화를 연구했을 때 그조차 참호 같은 구덩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각 길이가 30피트인 33개의 대형 퇴비 구덩이를 사용하여 농장 폐기물과 분뇨를 층층이 담았습니다. 그는 습기가 보존되고 영양분이 머무르는 땅 속에서 재료를 2주 정도 예비 발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재료를 들어 올려 최종 퇴비화를 위해 지상 더미를 쌓았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 유기 농업의 창시자 중 한 명조차 수세대에 동안 유기물을 묻어온 지역 농부들로부터 초기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호 퇴비화는 조용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정원 잡지들은 이를 설치하고 잊어버리는 set it and forget it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살 것도 뒤집을 것도 모니터링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도계도 뒤집기 일정도 탄소와 질소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유기 폐기물을 묻고 자리를 뜨기만 하면 됩니다. 몇 달 후 그곳을 다시 파보면 정원사들이 꿈꾸는 부드럽고 풍부하며 복신한 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작은 과제는 무엇을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사는 돌이나 막대기로 참호를 표시하고 어떤 이들은 정원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매년 참호 위치를 순환시킵니다. 그것은 정원의 리듬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참호를 팔 때마다 토양을 부드럽게 풀고 통기시켜 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자연스럽게 무경운 노틸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미생물을 보호하고 지렁이를 장려하며 영구적인 비옥함을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참호 퇴비화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 들지 않을 때 지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깊고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증거입니다. 더미도 통도 심지어 참호도 필요 없는 풍부한 토양을 만드는 또 다른
고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기 재료를 토양 위에 직접 얹고 자연이 그 층들을 새로운 정원 침대로 바꾸게 두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질긴 풀이나 딱딱하고 지친 흙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땅을 파내는 대신 고대 농부들은 조용하고 명석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면을 유기물로 덮었습니다. 가지와 잎 한 층, 그 위에 집, 그 위에 분뇨나 주방 찌꺼기, 어쩌면 오래된 종이나 식물 섬유, 그 위에 흙이나 재를 얇게 뿌리고 다시 유기물층을 쌓은 뒤 흙을 다시 뿌리는 식이었습니다. 땅 위에 천천히 만들어진 케이크처럼 층 위에 층이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 짚이나 마른 잎을 이불처럼 덮어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달 동안 비, 시간, 미생물, 그리고 지렁이가 그 조용한 덮개 아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되면 그 층들은 더 이상 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어두우며 비옥한 토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익게 들린다면 당연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무경운 정원, 즉 쌓인 층이 유명한 이탈리아 요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라자냐 가드닝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라자냐 가드닝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농부들이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전역의 전통 농업 관행은 수세대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식물 잔여물이나 풋거름, 그린 매뉴린트를 밭에 직접 뿌리고 제자리에서 썩게 두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농부들은 녹두나 디엔팡 같은 신선한 풋거름, 식물을 토양 표면으로 직접 갈아 넣곤 했습니다. 벼 수확 후에는 밭을 짚으로 덮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부식토로 부드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시트, 퇴비화 시트 컴포스팅이었습니다. 장점은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식물이 자랄 바로 그 자리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거나 씻겨 내려가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영양분은 정확히 필요한 곳에 머뭅니다. 층들이 분해됨에 따라 지렁이, 곰팡이, 그리고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작은 일꾼들은 토양 속에 터널을 뚫고 여러분을 대신해 층들을 섞어줍니다. 한 시즌이 지나면 멀칭을 걷어내고 살아있는 생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가득한 어두운 흙, 공기가 잘 통하고 촉촉한 이 모든 것이 땅을 갉지 않고도 퇴비를 나르지 않고도 토양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방해하지 않고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강력한 용도 중 하나는 땅을 파지 않고 잔디 위에 새로운 정원 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고 결과도 완벽하기 힘든 잔디 뜯어내기 대신 정원사들은 골판지나 신문지를 겹쳐서 깔아둡니다. 이것들은 햇빛을 차단해 잔디를 고사시키고 서서히 분해됩니다. 그 다음 층들이 쌓입니다. 낙엽, 집, 분뇨, 주방 찌꺼기, 우드칩 또는 구할 수 있는 어떤 유기 재료라도 좋습니다. 이 위에 마지막 멀칭층을 덮으면 몇 달 안에 잔디는 사라지고 골판지는 지렁이들에게 반쯤 먹히며 식물을 심을 준비가 된 비옥한 새 정원 침대에 나타납니다. 땀도 잡초도 억센 뿌리에 대고 퍼붓는 욕설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라자냐 가드닝을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원예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실 이것은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원예입니다.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원예이기 때문입니다. Like every living system, sheet composting does best with balance. A simple rule of thumb is 2 parts brown,
carbon-rich materials like dry leaves or straw for every 1 part green. Nitrogen-rich materials like fresh grass clippings or kitchen scraps, moistened lightly until it feels like a wrung-out sponge. But even then, this method is forgiving. Too many browns, and it just breaks down slowly. Too many greens, and it compacts or smells a bit. Nature will still fix it, just on her own schedule. Gardeners today praise lasagna gardening for improving soil structure, holding moisture, reducing weeds, and building organic matter faster than many traditional methods. In truth, these are the same benefits ancient farmers enjoyed when they covered their fields with plant materials long before the age of chemical fertilizers. Modern mulching comes from this same lineage. What began as a way to keep weeds down and soil moist eventually proved to be a powerful way to feed the earth. No matter the era, one rule has always remained the same. If you keep feeding the soil will keep feeding you. 모든 살아있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시트 퇴비화도 균형이 잡혔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원칙은 마른 잎이나 짚 같은 갈색의 탄소 풍부 재료 이 부분에 신선한 예초 풀이나 주방 찌꺼기 같은 녹색의 질소 풍부 재료 일부분의 비율로 섞고 짠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관대합니다. 갈색 재료가 너무 많으면 분해가 느려질 뿐이고 녹색 재료가 너무 많으면 다져지거나 냄새가 약간 날 뿐입니다. 자연은 여전히 자신의 일정에 맞춰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원사들은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잡초를 줄이고 많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유기물을 더 빨리 축적한다는 점 때문에 라자냐 가드닝을 칭송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화학 비료의 시대가 오기 훨씬 전부터 농부들이 밭을 식물 재료로 덮었을 때 누렸던 것과 똑같은 혜택들입니다. 현대의 멀칭도 이와 같은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잡초를 막고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지구를 먹여 살리는 강력한 방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한 가지 법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토양을 계속 먹여 살린다면 토양도 여러분을 계속 먹여 살릴 것입니다. 고대의 모든 층 쌓기 기술 중에서 휘겔컬처 홀 후겔쿨투르만큼 극적이거나 아름다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단어는 언덕 재배를 뜻하는 독일어이지만 오늘날 정원사들에게는 통나무 핵 주위에 높게 만든 두둑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부 유럽에서 시작되어 독일 농촌과 주변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조용히 실천되어 왔습니다. 아이디어는 대담합니다. 오래된 나무를 버리는 대신 농부들은 커다란 가지와 통나무를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신선한 녹색 식물, 분뇨, 주방 찌꺼기를 층층이 쌓은 다음 흙으로 모든 것을 덮어 높은 낙타 등 모양의 능선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짚이나 풀을 멀칭으로 얹었습니다. 그 언덕 내부에서 통나무는 천천히 분해되며 장기적인 탄소를 공급합니다. 신선한 녹색 재료는 질소를 제공하고 바깥쪽 흙은 재배의 표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수년간 물과 비료를 훨씬 적게 주어도 되는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는 높게 만든 두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숲속의 단순한 관찰에서 얻은 우아한 아이디어입니다. 쓰러진 나무는 서서히 분해되면서 빗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고 새로운 식물을 위한 완벽한 묘목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부 유럽 농부들은 그것을 정원에 그대로 재현해보면 어떨까 생각한 것입니다. 현대의 기록에 따르면 휘겔컬처는 1962년경 독일에서 처음 문헌에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는 농부들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를 실천해 왔다는 데 동의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농부 제프 홀저, 셉 홀서는 거대한 휘겔컬처 언덕을 이용해 바위가 많은 산비탈에서 식량을 재배하면서 이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홀저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무수한 농부들이 수세대 동안 해온 일을 재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을 그려보세요. 긴 참호를 파고 굵은 통나무와 가지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신선한 식생과 분뇨층을 추가한 뒤 원래의 흙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려 종종 높이가 1m 이상 되는 높은 삼각형 능선을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가 무너지면 언덕은 서서히 가라앉으며 매년 더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 이점은 놀랍습니다. 언덕 내부에 썩어가는 나무는 거대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습한 계절에는 빗물을 흡수하고 건조한 달에는 그 저장된 수분을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휘겔컬처는 물 부족 지역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나무가 분해되면서 열도 발생하여 내부에서 침대를 부드럽게 두고 추운 시기에도 식물 뿌리를 보호합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혜택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이해했습니다. 묻힌 나무가 포함된 침대에서는 식물이 더 튼튼하게 자랐고 수확량은 더 좋았으며 토양은 더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되었고 시스템에 드는 노동력은 훨씬 적었습니다. 중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조차 이와 유사한 방법들을 미국의 에팔레치아 지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홍수가 자주 나거나 물이 고이는 지역에서 그들은 나무와 잎을 쌓아 언덕을 만들어 작물이 젖은 땅 위로 높이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나무가 채워진 언덕이 작물이 가뭄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Building a traditional hugel culture bed is simple. Dig a shallow trench. Fill it with logs. Bigger logs last longer. Add grass clippings, leaves, and manure. Cover everything completely with soil and shape the mound so the sides slope at about 65 to 80 degrees for better drainage and extra planting space. 전통적인 휘겔컬처 침대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얕은 참호를 파고 통나무를 채우고 큰 통나무일수록 오래갑니다. 예초 풀, 잎이 분뇨를 추가한 뒤 흙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덮고 배수와 추가 식재 공간을 위해 측면 경사가 약 62호 8남도가 되도록 모양을 잡습니다. 언덕이 높기 때문에 정원사들은 종종 떼에소드, 엮은 가지 또는 추가 멀칭으로 측면을 고정합니다. 즉시 식물을 심을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특히 생나무를 사용하는 경우 몇 달 동안 언덕을 쉬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분해 초기에는 나무가 일시적으로 질소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바로 심을 경우에는 질소 요구량이 적은 작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의 퍼머컬처, 퍼페르마컬처, 실천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휘겔컬처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통나무, 그루터기, 가지, 심지어 면직물이나 오래된 골판지 등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묻을 수 있습니다. 홀저 자신도 언덕 깊숙한 곳에 숨겨진 수많은 기이한 유기 재료들을 실험했습니다. 물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화학 물질이나 비유기, 폐기물입니다. 잘 만들어진 휘겔컬처 침대는 자리를 잡으면서 5배율 6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위에 신선한 멀칭을 얹어주는 것뿐입니다. 통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에 천천히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 비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은 나무 과잉, 척박한 토양, 물 부족, 그리고 비옥도 요구라는 여러 문제를 하나의 층을 이룬 천연 시스템으로 해결한 농부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는 과거의 농부들이 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오래된 토양 가꾸기 비결들, 즉 가족과 마을을 통해 조용히 전해 내려온 그 비결들 중 많은 것이 이제 현대 농업 과학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초 화학 비료가 농장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 소수의 서구적인 과학자들은 대담하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합성 비료가 미래라면 왜 그것을 살 여유가 없는 전통 농부들은 여전히 좋은 수확을 거두고 있는가? 그 성우자 중 한 명이 바로 알버트 하워드 경이었습니다. 인도의 시골 지역을 여행하던 중 그는 지역 농부들이 가난과 현대적 도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집과 분뇨를 층층이 쌓고 모든 것을 촉촉하게 유지하며 그것이 오래된 구덩이에서 분해되도록 두는지 관찰했습니다. 하워드는 그들의 시스템을 면밀히 연구한 뒤 이를 1931년에 발표된 유명한 인도르 방법, 인도르 메소드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퇴비화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매뉴얼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르 시스템은 아름답게 구조화되었습니다. 약 15cm의 마른 식물 재료, 5cm의 분뇨층,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석회나 인광석을 섞은 고운 흙을 뿌리고 이 층들을 약 5피트 높이까지 반복했습니다. 습기는 여름비처럼 일정하게 유지했고 산소 공급을 위해 더미를 2번 뒤집어 주었다고 하워드는 기록했습니다. 약 3개월 후 그 결과는 인도 전역에 황폐해진 농토를 개간하는 데 도움을 준 풍부하고 어두운 퇴비였습니다. 이 단 하나의 발견은 미국에서 현대 유기농 운동에 불을 지피는 데 일조했습니다. J.I. 로데일, J.J.E. 로델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그 횃불을 이어받아 미국 정원사들이 화학 비료 봉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퇴비를 만들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좋은 토양은 단지 식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토양 속의 생명 자체를 먹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도 동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퇴비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구조 자체를 재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퇴비는 미생물 활동을 증가시키고 식물이 질병에 저항하도록 도우며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줍니다. 화학 비료는 작물을 먹일 수 있지만 퇴비는 작물을 살게 하는 생태계를 먹입니다. 과거의 신비로운 민간 관행 중 많은 것이 과학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퇴비에 나무 재나 숯을 추가했던 고대 농부들은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토양 비옥도와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안정된 탄소 형태인 바이오차, 비오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흑토와 아마존 테라프레타를 전설적으로 만든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가족들이 식물 물질, 뼈, 숯을 태우고 묻음으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토양 중 일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은 연못에서 진흙침 전물을 퍼올려 말린 뒤 분뇨와 함께 퇴비를 만들었던 초기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토양 과학은 이것이 점토 광물과 수생 미생물을 추가하여 미량 영양소를 높이고 토양 질감을 자연스럽게 개선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지렁이를 신성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지렁이를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토양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유기물을 잘게 부수며 물이 땅속 깊이 흐르도록 통로를 만듭니다. 지렁이가 번성하는 곳에는 거의 항상 토양의 비옥함이 뒤따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무심코 말씀하시던 흙을 만든다는 오래된 개념조차 이제는 과학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생태학자들도 이제 똑같은 용어인 토양 형성 soil building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기물을 추가하고 경운을 줄이며 작물을 순환시키고 퇴비를 사용하여 토양을 생명 없는 매질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 서서히 바꾸는 것이 포함됩니다. 환경과학자들은 유기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는 것에 비해 퇴비화가 메탄 배출을 현저히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소 없이 묻힌 음식물 쓰레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호기성 상태에서 퇴비화되면 그 메탄은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농부들은 단지 수확량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초기 미국에서도 지도자들은 토양 관리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대의 한 관리는 미국이 성장함에 따라 더 나은 농부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그 당시 더 나은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토양에서 가져온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철학입니다. 단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순환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농부들이 공유했던 것과 똑같은 철학입니다. 실험실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오늘날 토양을 연구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겸허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뒤에 처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던 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퇴비통이 존재하기 전 농부들은 어떻게 층을 쌓아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퇴비통이 필요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현재 원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는 현대식 통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 퇴비기, 회전통, 밀폐 시스템이 퇴비화를 더 빠르고 깔끔하며 청결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통들이 해충을 막고 열을 더 잘 유지하며 냄새를 방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좁은 도시 공간에서 퇴비통은 구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정리되어 있으며 호기심 많은 이웃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는 자연이 일을 하게 하라는 전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통 없이도 수백만 년 동안 퇴비를 만들어 왔으며 노지 더미, 참호, 층을 이룬 시트 퇴비화가 어떤 용기보다도 더 풍부하고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토양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현대식 퇴비통은 실질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깔끔함을 유지해 주는데, 이는 개방된 퇴비 더미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에 산다면 중요한 점입니다. 습기를 잘 유지하고 열을 가두며 노지 더미에서 4, 6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단 1, 2개월 만에 한 배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고 파리를 제한하며 바닥에 철망이 있는 통이라면 설치류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지침이 있는 통을 갖는 것이 보조 바퀴를 다는 것과 같아서 비율, 수분 수준, 뒤집기 일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오래된 퇴비 제작자들은 종종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통이 좋은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가 퇴비를 만든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혼합물이 너무 젖어 있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녹색이거나, 너무 갈색이라면 그것이 통 안에 있든 마당에 있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료를 적절히 층층이 쌓고 적당히 습하며 녹색과 갈색의 부드러운 균형이 맞다면 퇴비는 통 없이도 아름답게 분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숙련된 유기농 정원사가 노지더미나 참호 퇴비화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가장 위대한 퇴비화 파트너인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숲속의 잎사귀들은 벽도, 뚜껑도, 회전통도 없이 매년 부식토로 변하는데 왜 자연의 자유롭고 스스로 조절되는 시스템을 플라스틱 상자 안에 가두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사들은 밀폐된 통, 특히 어두운 플라스틱 통은 때때로 너무 뜨겁거나 너무 건조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반면 커다란 노지 더미에는 내장된 온도 구역이 있습니다. 중심부가 너무 뜨거워지면 미생물들은 단순히 서늘한 바깥쪽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야생에서처럼 더미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 지지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퇴비 회전통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자랑하지만 전통주의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반박합니다. 왜 뒤집나요? 지렁이들이 대신해 줄 텐데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방 찌꺼기와 농장 폐기물을 얕은 참외 묻는 옛 방식인 참호 퇴비화는 뒤집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재료를 묻고 덮고 자리를 뜨면 토양 생물들이 나머지를 처리하게 두면 됩니다. 몇 달 후 그 참호는 누구도 다시 삽을 들지 않고도 폭신하고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노인, 바쁜 가족 또는 힘이 부족한 사람 누구에게나 이 손이 덜 가는 방식은 무거운 퇴비통을 들거나 가득 찬 회전통을 돌리는 것보다 더 접근하기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지 퇴비화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설치류나 야생 동물이 많은 지역에서 노출된 더미는 한밤중에 간식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폭우는 야외 더미를 과포화시켜 영양분을 씻어낼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뒷마당에 눈에 띄는 더미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고 깔끔하며 뚜껑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진실은 이 논쟁의 만능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후, 공간, 신체적 능력, 인내심, 그리고 해충,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랍도록 평화로운 절충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면 퇴비통을 사용하되 그 내용물은 고대 농부들이 재료를 층층이 쌓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Start with a coarse base layer. Alternate browns and greens. Add a sprinkle of soil and keep it as moist as a wrung-out sponge.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면 퇴비통을 사용하되 그 내용물은 고대 농부들이 재료를 층층이 쌓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닥층에서 시작하여 갈색과 녹색을 교대로 배치하고 흙을 조금 뿌려주며 짠 스펀지처럼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다가오는 작업의 두뇌가 아닌 단순히 용기로만 퇴비통을 여기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으로 뜨거운 더미를 만들려면 약 4피트 높이의 덩어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통이 작다면 통 2개를 수직으로 쌓거나 내부에서 더 높은 층 쌓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설치류가 걱정된다면 바닥에 망을 설치하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 산다면 우리 조상들이 폭풍으로부터 더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피나 잎으로 덮었던 것처럼 뚜껑이나 작은 지붕을 추가하십시오. 결국 목표는 통을 숭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농업과학자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 카버는 퇴비는 가장 가난한 농부조차 만들 수 있는 천연 비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배자들에게 토양을 먼저 가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강한 토양은 모든 정성을 더 튼튼한 작물로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변하고 기술은 진화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숲에서 잎이 어떻게 썩는지, 초원에서 풀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리고 쓰러진 통나무가 어떻게 흙으로 변하는지 관찰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퇴비가 종종 통 없이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들판에서 오늘날의 뒷마당 정원까지 되돌아볼 때 한 가지 진실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현대적인 도구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놀라운 생태적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이름을 붙여주기 훨씬 전부터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끌어오고 그 잎은 땅으로 돌아가며 토양은 다음 세대의 작물을 먹여 살렸습니다. 마당에 쌓인 집더미, 집 뒤의 참호, 들판을 덮은 멀칭 이불 등 유기물을 층층이 쌓음으로써 농부들은 화학 물질이나 플라스틱 통, 복잡한 도구 없이도 수세기 동안 땅을 비옥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부식토의 층들은 말 그대로 세상을 먹여 살린 문명들을 지탱해 왔습니다. 퇴비통이 존재하기 전의 이야기는 단지 원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려 드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가음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토양 침식, 사라져가는 비옥함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옛 기술들은 갑자기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참호 퇴비화, 시트 레이어링, 휘겔 컬처와 같은 방법들은 이제 재생 농업, Regenerative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농업입니다. 과거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바로 이러한 고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비통이 없으신가요? 문제 없습니다. 마당 구석에 작은 참호를 파고 이번 주 주방 찌꺼기를 묻은 뒤 흙으로 덮으세요. 몇 달 뒤에 돌아오면 그 부분이 주변 토양보다 더 폭신하고 어두우며 풍부해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창고 뒤에 꺾인 나뭇가지 더미가 있나요? 그것들을 태우는 대신 새로운 높게 만든 두둑의 바닥에 깔고 예초풀과 흙을 추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물을 스펀지처럼 머금는 미니 휘겔 컬처 언덕을 만든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잡초 무리와 싸우는 것이 지겨우신가요? 골판지를 깔고 그 위에 잎, 분뇨, 흙을 층층이 쌓으세요. 봄이 되면 잡초는 사라지고 심을 준비가 된 부드럽고 아름다운 침대가 생길 것입니다. 유기물층을 추가할 때마다 여러분은 단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토양은 건강한 식물을 키웁니다. 우리 조상들은 미생물이나 탄소 비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가져온 것은 땅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퇴비 구덩이를 위해 모든 찌꺼기를 아꼈습니다. 아시아 농부들은 다음 시즌을 위해 모든 짚과 모든 한 줌의 분뇨를 모았습니다. 수세대는 똑같은 단순한 철학에 의존했습니다. 토양을 보살피면 토양도 여러분을 보살필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이 지식뿐만 아니라 영감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숲 바닥에서 여러분의 정원 침대까지 똑같은 조용한 마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통 안에 있든 땅 속에 있든 퇴비는 우리를 수천 년의 인간 경험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정원에서 이 고대 기술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실험하고 즐기고 자연이 늘 알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하세요. 비싼 비료나 복잡한 시스템 없이도 토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어두워지며
생명력을 되찾는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현재에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발 아래의 토양에서 시작되는 더 푸르고 풍요로우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고대의 지혜에 대한 이번 탐험이 여러분이 주방 폐기물이나 마당의 낙엽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